실제로 어떤 부자들의 생각들은 저금을 부동산에다 하는 거지. 근데 강남 사람들의 투자는 일반 사람들의 투자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10년 후 이곳이 제2의 강남이 된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쾌적하면서 강남이 가까운데 네. 도시의 세대 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어요. 이분은 이론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실무도 또 현장을 발로 뛰는 이제 전문가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분 현재 이승훈 부동산 경제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자격증도 많으세요. 또 현재는 이런 컨설팅뿐만 아니라 시행, 시공, 또 중개 업무도 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이승훈 대표님 직접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10년 후 제2의 강남이 어디가 될지 또 10년 후 제2의 판교가 어디가 될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네. 10년 후 이곳이 제2의 강남이 된다. 저도 무지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 내용을 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인구 변화, 뭐 네. 고령화, 1인 가구, 저출산. 사실 인구 구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인구 변화와 이 부동산 시장은? 인구 변화는 이제 뭐 거의 통계청 자료를 봐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구조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팩트죠. 그거는 그쵸. 뭐 부정할 수 네. 없는 부분인데 이제 네. 과연 그게 언제쯤부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 약간 네. 상이한 내용이 있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구 변화가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 수요가 줄고 네. 수요가 줄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다른 네. 논리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소멸될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네. 이제 부분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별로 특성을 보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이런 볼펜 같은 게 모자르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만들든 뭐 제주도에서 만들든 유통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이 부동산 유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예. 박혀져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부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집이 부족하게 되면은 강원도에 아무리 집을 지어봤자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인구가 주는 거는 지방이 먼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 네. 활동 인구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네, 일자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좀 안타깝지만 지방의 읍면 같은 이런 곳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타날 정도로 사라질 위험성이 있고요. 네. 뭐 그 초등학교 작은 초등학교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거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이나 그 동네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점점 핵심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이런 도심으로 많이 이동을 할 도심으로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인구 변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인구가 줄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중요하고 일자리가 많이 몰려 이제 도심으로 몰리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도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님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10년 후에도 네. 부동산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신데 네. 대표님은 10년 후에도 투자 이제 계속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뭐 10년 후를 예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구조가 감소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결국 떨어져서 투자가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벌써 굉장히 많은 돈의 유동자금이 흘러다니잖아요. 시중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사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요즘 주식이 됐건 뭐 그렇죠. 암호화폐가 됐건 네. 뭐가 됐건 간에 투자를 하지 않고 돈 그대로 갖고 액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네. 사실 요즘 벼락거지란 신조어까지 생겼듯이 그러게요. 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도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로 뭐 투기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지금 저금리 때 적당하게 돈을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독 많이 돈이 풀리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뭐 금리를 올려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계속 뭐 높이거나 이런지는 않거든요. 수출에도 뭐 비상이 걸리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지금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가 됐건 투자에 있어서 항상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임하셔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 맞아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기회가 안 오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대표님 말씀하셨던 좋은 지역, 좋은 시기, 좋은 타이밍을 골라서 지렛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 서민들도 일반인들도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은 아예 뭔가 투자를 하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많이 받던 분들 또 부자들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뭐 대출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를 떨어뜨리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뭐 한편에서는 그 대책 자체가 수긍은 하는 게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잖아요.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어떤 한쪽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으로 다 쏠리게 되면은 엄청난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돈을 안 풀 수도 없으니까 돈은 최대한 풀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은 해주되 그 돈이 투기 자금으로서 움직이지 않게끔 투자로 그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거는 명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들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나는 사고 싶은데 돈을 겨우 모았더니 대출이 안 나서 못 산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좀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안 돼서 뭐 사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약간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실거주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항상 뭐든지 사람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산다가 아니라 그냥 전세를 안고 구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뭐 빌라 같은 것들은 전세 비율이 80에서 90%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도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초에 투자를 했을 때 빌라로 시작을 했고 뭐 자금이 없으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거를 뭐 자금이 없는 뭐 대출도 안 되니까 나는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이러면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승윤 대표님도 그렇지만 돈이 없었을 때는 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요. 또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빌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하고 달라서 내가 발품만 잘 팔면 좋은 지역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진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화폐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화폐 단위 변경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 디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화폐 가치 하락 또 화폐 단위 변경이 만약에 화폐 하락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단위 변경이 만약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한때 막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만약에 화폐 개혁이 단행이 된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가치는 똑같은데 화폐가 이렇게 단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1억짜리가 2억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거 오는 것 같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는 우습거든요. 그거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산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뭐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제가 볼 때는 더더욱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는 더욱 더 필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 뭐 수요와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그 화폐 가치 하락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부자들의 생각들은
은행에 저금을 해봤자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금을 부동산에다 하는 거지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멋있네요. 그쵸. 저금을 부동산에. 네, 이분들은 돈을 더 부동산에서 몇 억 더 벌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나는 저장을 여기다 한답니다. 내가 금에 보관하듯이 나는 내 돈을 부동산에 놓겠다. 보관의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칭 정도만 되더라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직장인들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점심 시작하기 한 5천 원 내외였거든요. 4천, 5천 원. 지금은 질상이 7천 원이고 보통 여기 저희 사무실 근처 보면 그쵸. 보통 9천 원에서 11,000원이에요. 맞아요. 네. 거의 밥값이 2배가 오른 거죠. 이걸 보면 와, 화폐 가치가 이 밥값으로만 보면 점심 밥값으로 보면 완전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이런 시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다른 데다 저장을 해놓는 거지 현금 자체로 갖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불안해하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네, 여기 전제는 이제 강남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뜻인데,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강남 불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10년 후에도 이 강남은 불패할 것 같아요? 네, 강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현재 최고의 지역이고, 요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좀 판단합니다. 비단 10년이 아니라 그렇죠. 30년, 50년이 지나도 강남의 어떤 최고 지역이라는 아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제2의 강남이 어디가 될지 알면 여러분들 투자 지역 고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을 이제 공개하기 전에 강남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강남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강남 사람의 인식.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씩? 예, 요즘에는 부동산이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SNS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깝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우리나라 모든 인프라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회사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멀리서 다니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가깝게 다니고 싶다 보니까 강남하고 가까운 곳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 라인이니까 그렇죠.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직주 근접성. 그쵸. 거기에 회사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의도 부근이 그렇고 판교 부근이 그렇고 도심 부근이 그렇고 그거는 강남하고의 접근성 여부를 떠나서도 자체적인 일자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많은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면서 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강남 사람의 인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처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상담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이제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의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당연히 뭐 이분들은 강남이 최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를 할 때 1순위는 어디냐면 무조건 강남입니다. 근데 이제 강남을 투자하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 4, 5억 남았다 그러면 강남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이 4, 5억을 돈으로 남겨두긴 싫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비강남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강남 근방 쪽으로 가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역만 갑니다. 모르는 지역은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은 나는 강남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옆에 동작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가게 되면 과천, 판교, 뭐 광교 이런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지역으로는 이 강남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근데 강남 사람들이 투자는 일반 사람들의 투자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효 수요자는 돈도 있고 결정도 빠른 유효 수요자들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인식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강남하고 근처에 있는 뭐 동네들은 가격이 쉽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사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10년 후 이곳이 제2의 강남이 된다. 이제 몇 군데를 꼽아 주셨는데요.
그게 어디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꼽으신 곳이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부족한 제2의 강남, 네. 과천.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과천이 강남, 원래 중강남권으로 네. 우리 항상 인정은 받았지만, 네.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현재 과천의 가격을 서울에 대입하더라도 네. 거의 뭐 3등, 4등 정도, 어, 송파구를 그래요? 뭐 역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뭐 3천이 조금 넘어가는 분양가가 좀 비싼 회사는 했었는데 지금 거의 네. 2배거든요. 그러게. 네, 4,300평 가격이 실거래가가 20억이 넘었거든요. 6천이 네.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천을 제가 이제 높게 평가했었던 이유는 일단 강남하고 가깝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천이 갖고 있는 과천만의 특징이 있죠. 네.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쾌적한 거.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쾌적하면서 강남이 가까움에도 가까운데 네. 그 도시의 세대 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만약에 지방 도시로 가게 되면은 규모가 클수록 좋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서울 접근성이 있는 것들은 규모가 적절해서 그러니까 약간 시소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네. 해야겠죠. 시소한 가치. 네. 시소 가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과천이 이제 또 최근에 올랐었던 이유는 그동안 계속 재건축 상태만 머물렀다가 네. 실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새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08년도 우리 레미안 슈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근 아파트인데 10년 차 넘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 감을 못 잡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그 큰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들이 3천 내외다.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한 3,300, 400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렸지만 지금 공급 부족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네.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얘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확 탈출시켜 버린 거죠. 네. 확 탈출시켜 버리니까 야 우리가 새 아파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단지들까지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더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후에 가장 많이 올라갈 그 구가 어딘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용산구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용산을 이제 제2의 강남으로 뽑으셨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용산이 이제 뭐 많은 분들한테 뭐 투자처로 인식을 각광받고 있는 네. 곳이기도 하거나 네. 또 우리가 서울시 지도를 놓고 용산구를 색지를 딱 해보면은 네. 서울의 정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강이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뭐 여의도를 가든 도심을 가든 강남을 가든 다 이런 업무 도심 지역에 가깝기도 네. 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뭐 인프라 좋고 교통 좋고 네. 거기에다가 그 입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좋은 상태인데 네. 한 50년 동안 우리 미군 기지 때문에 그렇죠.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어떤 가격 상승분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가장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예를 직주 근접적인 역세권이니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선호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숲세권이라든가 숲세권. 예, 네. 공원 쪽에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게 그렇죠. 됐죠. 네. 그러면 80만 평이 넘는 이제 대규모 중앙공원이 있는 민족공원이 있는 용산이 네. 예, 더더욱이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남 더힐서부터 유엔 빌리지, 네. 어마어마하죠.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기대해봤을 때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제 개발 기다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용산을 꼭 나는 거기다가 등기를 치고 싶다라는 인식이 네. 사실 전 국민에게 퍼졌죠.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후보로서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네. 그 주거의 입지를 찾을 때 가장 또 저는 먼저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숲세권 네. 주변 자연 환경이 잘 돼 있느냐를 보는데 서울의 평균 나이가 49세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나이대들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겠지만 이 숲세권 요소를 굉장히 크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용산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도 해요. 용산이 과연 강남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이거는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들별로. 네.
뭐 아직까지는 저는 강남을 좀 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니까 가능성을 아예 닫아둔 건 아닌데 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강남의 야성이 워낙에 세고 이제 강남보다 용산의 가격이 더 높아지려면은 강남에 계신 분들이 용산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 네. 그렇지 않다면은 강남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다면 용산의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 가격을 또 높이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용산보다 높은 가격이 또 인정해주게 되겠죠. 네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용산이 강남보다 강남의 사람들을 유인하려면 네. 강남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입지 환경이라든가 어떤 방금 말씀했던 숲세권 공원 이런적인 환경은 더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 회사들의 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학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쵸. 부분이 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부자는 아직도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적인 커뮤니티. 네. 여기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하게 되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난다. 이거 네.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입지가 좋고 단순히 친환경적인 그것만으로는 네. 강남의 아성을 잡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겠네요. 용산이 채워넣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하여튼 용산의 미래가 저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자, 좀 전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재편이 되니까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일자리가 많은 곳 하면 생각나는 게 강남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제 여의도죠. 그래서 우리 이승훈 대표님도 여의도를 이제 제2의 강남으로 뽑으셨는데 좀 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의도도 일단 금융산업 중심지고 네. 그 금융업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거기를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그쵸? 설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욕의 맨해튼처럼 맨해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맨해튼 하게 되면 여의도가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통계발을 하네 마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여의도가 한 40년 된 아파트가 질비한 상태에서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여기도 대부분 지금 뭐 아파트 공급이 안 된 상태예요. 뭐 과천이나 네. 아니면 최근에 강동구라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폭발적으로 그 이제 가격이 폭등한 곳 네.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의도가 지금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까지 갔을 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근데 과천의 예를 보셨겠고 강동구 다 2배씩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2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과감한 그 예상을 해본다면. 네. 그러면은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33평 기준했을 때 40억을 훌쩍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금액은 굉장히 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특히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종 주거지도 있고 2종 주거지, 그러면 상업지도 있거든요. 네.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는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이제 네. 더 이상 재건축이 힘들지만 네. 지금 일부 아파트는 상업지 위에 일반 아파트가 네. 올려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이제 추가적인 용적률이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반 부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조합원의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 아직도 이 가격밖에 안 돼 하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투자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강남에서 좀 있어 보이는 동네가 어디 있죠? 청담동이죠. 청담동 그 한강 건너편에 뭐가 있죠? 네, 성수동 있죠. 우리가 그 강북에서 보면 이제 성동구가 요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성수동 여기는 지금 뭐 거기 갤러리아 폴에도 있고 했는데 뭐 가격대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우리 이승훈 대표님도 이 성수동을 제2의 강남으로 이제 뽑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청담동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일단 강남 네. 접근성이 좋다라는 네. 거 하나. 그다음에 거기도 중공업적이 되게 많습니다. 네. 중공업적이 여러분의 인식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구로 공단이었지만 그렇죠.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잖아요. 네. 굴뚝공장 연기나는 데에서 지금은 멋진 이제 금융권 빌딩처럼 생겼단 네. 말입니다. 겉으로 완전히 보기에는. 바뀌었죠. 네. 들어가면은 이제 공장 기계가 있지만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의도 빌딩과 차이가 없어요. 네. 멋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수요도 많아지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강변을 이제 뷰가 생겨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갤러리아 폴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쪽이든 옆에 있는 트리마지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단 네. 말입니다. 네.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한 가격들이고 네. 또 하나는
용산 못지않게 규모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숲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서울숲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도 가깝고 일자리도 있고 한강뷰도 바라볼 수 있고 거기 공원도 있고 고급 주택가가 지금 질비하게 늘어서고 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제 강남으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 고시원 하면 또 고시촌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 학원가? 바로 이제 노량진이죠. 노량진 보면 정말 좀 동네가 굉장히 그 정신이 없어요. 뭐 학원도 있고 뭐 거기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래서 고시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 노량진 뉴타운을 제2의 강남으로 뽑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노량진 쪽의 장점은 네.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네. 겁니다. 강남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일단 좋죠. 네. 일단은 7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그러네요. 다 강남 라인을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도 바로 뭐 사실 조금 과장하면은 걸어서도 달순히 달 수 있는 그쵸. 수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화 붙어 있기 때문에 용산이라든가 도심으로 가기도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워낙에 좋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꼽은 거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 자체가 2003년부터 시작했고 거의 20년 차가 되어 가는데 네. 아직도 입주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어떤 샘플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얼마까지 오를지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뛰어넘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지적인 장점. 그다음에 오히려 아이러닉하게도 지금까지 개발된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일자리까지 가는 곳이 워낙에 좋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도 충분히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이제 신길 뉴타운하고 네. 오른쪽으로 이제 흑선 뉴타운인데 있죠. 네.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잖아요. 네. 이거만 이제 굉장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 노량진 뉴타운의 미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